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며 때로는 깊은 기쁨을, 때로는 아픈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는 늘 현명한 관계를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오해와 갈등으로 마음 아파할 때가 많죠.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듯 우리도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감춰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들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뒷담화는 99% 사라지고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한 위로와 공감으로 이 지혜로운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관계의 지혜를 찾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참으로 미묘한 주제라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관계의 미묘한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재산을 드러내면 불필요한 시기심이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여러분을 돈으로만 보거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은 재산을 이야기하면 연민의 대상이 되거나 때로는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인상에서 재산에 대한 정보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그 사람 본연의 모습보다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한턱 내겠지 또는 저 사람은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 형성에 큰 방해가 됩니다. 돈에 얽힌 복잡한 감정들은 인간 본연의 심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미묘한 거리감이나 오해가 싹틀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친분이 두터워 보이는 관계에서도 돈 문제는 한순간에 금이 가게 만들거나 완전히 파탄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반대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불신 등 돈은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가혹한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혹시라도 돈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어 악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놨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돈이 있음을 자랑하다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영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증표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쉽게 공유하는 것은 마치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깊은 신뢰가 쌓이지 않은 관계에서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대신 공통의 관심사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경제가 어렵죠? 같은 일반적인 대화는 괜찮지만 이번 달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요? 라거나 대출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비교, 질투,
경계심을 일으키는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는 한 번 붙으면 꺼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돈 이야기를 절제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그저 재산으로 평가하거나 간섭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을 감추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관계의 순수성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철학자는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감추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혜가 담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닌 인격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고 그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재산을 감춰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약점과 비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약점과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털어놓으며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점은 때로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유출되어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처나 트라우마와 같은 개인적인 약점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영역입니다. 이를 너무 쉽게 드러내는 것은 마치 방어막 없이 벌판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어떤 이는 여러분의 약점을 보며 연민을 느끼겠지만 또 어떤 이는 그 약점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친구라면 내 모든 약점을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을 해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정보 공유 욕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는 전달될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버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문과 오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약점이나 비밀을 공유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지 한두 번의 만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관된 행동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약점을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한 동료라면 공감해 줄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정보가 팀장님이나 상사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요한 발표 기회에서 여러분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팀장 입장에서는 배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성장할 기회를 잃는 아쉬움이 될 수 있죠. 과거의 아픈 경험이나 실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현재의 여러분을 정의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자세한 내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철학자들은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했듯이 때로는 침묵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비밀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여러분만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쉽게 문을 열어 젖히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보석이 가득한 상자를 누구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내면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진심이 오해받거나 악용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바로 가족사입니다. 가족은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정보, 특히 부정적인 정보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칭찬이나 불평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가족 내부의 문제는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족 역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의 가족을 세상의 평가대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형제자매와의 갈등이나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공감하는 척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으며 나중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민감한 문제는 외부로 나가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족의 단점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 여러분의 가족이 마치 문제 있는 집단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에 대한 자랑 역시 과도하면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은 이번에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라거나 우리 남편은 정말 완벽해요와 같은 이야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자랑이 심하네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사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며 그 안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부에 공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문제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집안의 이야기는 집안에서 끝내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의미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존중을 지키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세상의 시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가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의 근원이자 가장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이 소중한 울타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평온을 위한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사소한 불평이나 지나친 자랑이 의도치 않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계획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약점입니다. 노출되는 순간 의도치 않게 방해와 견제, 불필요한 간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기대감에 들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씨앗 단계에 불과한 아이디어를 너무 일찍 노출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계획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것은 마치 아직 우물 틔우지 않은 씨앗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이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까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그 모든 조언이 여러분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욕을 꺾는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에게 아이디어를 노출하여 선수를 빼앗기거나 아직 미숙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정적인 평가에 시달려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계획은 그 자체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완성되고 단단해질 때까지는 조용히 품고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중 지인에게 아이디어를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지인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지만 몇 달 후 똑같은 콘셉트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취업 준비를 하던 사람이 최종 면접이 남았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는데 그중 한 명이 같은 회사의 다른 지원자와 아는 사이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면접관에게까지 흘러가며 지원자의 전략과 준비 방향이 일부 노출되었고 결국 면접 분위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으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계획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공개 정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을 공유하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응원과 조언, 그리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장점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극소수와 나눌 때만 발휘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이야기하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잡담거리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경쟁 정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철학자들은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계획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계획은 진행 중일 때는 조용히,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완성된 성과는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계획은 보여줄수록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먼저 이 사람은 내 계획을 지킬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 계획은 여러분 마음속 서랍에 조금 더 오래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계획과 전략은 여러분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타인의 의도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을 감추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업적 뒤에는 수많은 침묵과 끈질긴 노력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숨기는 습관은 단순히 조심성 차원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반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리에서는 숨기고 다른 자리에서는 풀어놓는다면 상대는 금방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숨기고자 했던 정보뿐 아니라 말 자체의 무게까지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돈 이야기나 상처 이야기를 철저히 숨기면서 친구 모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있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정보는 순식간에 다른 세계로 흘러갑니다. 요즘은 사람 관계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이 사람하고는 전혀 접점이 없겠지라는 가정은 거의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서든 같은 기준을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범위의 정보를 주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한 번 얻으면 수많은 대화를 거치며 강화되지만 단 한 번의 경솔한 발언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지어 올린 탑이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관성 있는 침묵과 현명한 자기관리는 여러분의 사회적 자본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네 가지를 감추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듣는 사람으로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내 이야기를 줄이는 만큼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신비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와 감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지혜는 말의 힘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관계의 얕은 수면 아래 감춰진 깊은 심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계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즉 재산, 약점과 비밀, 가족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이것들을 왜 숨겨야 하는지, 그리고 숨겼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건넨 이야기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보는 전달되는 순간 내 통제권을 벗어납니다. 의도와 다르게 편집되거나 부풀려지거나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공개해도 괜찮은 이야기와 마음속 서랍에 넣어둘 이야기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 네 가지를 숨기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첫째, 여러분의 뒷담화 빈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재료가 없으면 이야기거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듭니다. 민감한 주제를 꺼내지 않으면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릴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셋째, 여러분의 존재가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불필요하게 긴장하거나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수를 줄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을 아끼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더 궁금해하고 동시에 존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습관이 결국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친밀한 듯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의 약점과 불만을 재료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숨기는 습관을 들이면 그런 불안정한 친밀감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안정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숨김이 곧 방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진심과 인격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수록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의 무게와 신뢰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은 이 지혜로운 침묵을 통해 불필요한 노이즈와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심오한 그림이 여백의 미를 통해 더 큰 울림을 주듯이 여러분의 삶 역시 침묵의 여백을 통해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네 가지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을 가장 숨기기 어려운가요? 그리고 그것을 숨겼을 때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은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온하고 지혜로운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험담은 인간관계의 깊은 그림자처럼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거친 바람처럼 예고 없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타인의 험담에 상처받아 마음 아파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 내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존재 자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험담이 불확실한 소문에 기반하여 확산되기도 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불신과 오해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험담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집단 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사회생활이든 사적인 관계든 우리는 늘 수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시선과 평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험담에 휘둘려 우리의 감정과 자존감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나를 찾아낼 것인가. 험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곧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영상은 험담이라는 이름의 바람 앞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한 내면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험담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철학적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험담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곡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지듯 험담은 잠시 파문을 일으키겠지만 현명한 대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험담의 깊은 본질을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일까요? 험담은 단순히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동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험담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불안과 결핍, 그리고 인정 욕구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험담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험담에 대해 더 객관적이고 초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첫째, 험담은 열등감과 비교 심리의 발현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낮은 자존감을 직면하기보다는 타인의 약점을 들추어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단점이 가려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깊은 내면의 불안과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외부의 비교 대상에서 찾으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타인의 빛을 가리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움으로써만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다소 왜곡된 심리인 것입니다. 둘째, 험담은 소속감에 대한 왜곡된 욕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우리 편이라는 소속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험담은 이러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정 대상을 함께 험담하면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의 일원이라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배제하고 험담하는 과정이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속감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소속감은 험담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험담은 자기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누군가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전략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방패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적 실수를 덮기 위해 동료의 작은 허점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험담은 결국 험담하는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험담이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험담하는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외부로 투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험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험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고 더 객관적이고 초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하는 자의 심리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말에 불필요하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험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적인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우리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험담은 마치 감정의 덫과도 같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억울함에 사로잡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한 감정에 휩쓸려 화를 내거나 급하게 해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상대에게 내가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험담의 목적은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고 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이미 상대의 의도에 휘둘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치 끓는 물과 같습니다.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나만 데일 뿐 상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무조건적인 침묵과 무기력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하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침묵이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관종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험담에는 무관심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인 침묵은 오해를 사실로 굳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비겁함이나 인정의 표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차분하고 분명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금이지만 때로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셋째, 동일한 방식으로 되갚기입니다. 상대의 험담에 똑같이 험담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일시적인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갈등의 불씨를 더 키울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또한 험담의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교에서는 악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고대 현자들 역시 내가 던진 돌은 결국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내뱉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험담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험담으로 되갚는다면 결국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대응 방식들을 인지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선 지혜로운 대처법을 찾아야 합니다. 험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그늘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험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나의 반응입니다. 과연 나는 그 말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담담히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험담이라는 작은 폭풍 앞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험담을 제압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내면과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평범한 물질을 귀금 속으로 바꾸듯 우리도 험담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험담은 단순한 말의 파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깊이 찌르고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이 가진 힘은
단순히 누군가의 평가나 비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에 험담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험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바른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험담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정한 나를 정의합니다. 여기 험담이라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세 가지 단계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째,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험담은 감정에 덫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친다면 이미 그 험담의 영향력 아래 놓인 것입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간 셈이죠. 그들의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험담의 파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말은 나의 본질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며 타인의 말은 그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날카로운 말을 쏘아도 그 화살이 내 마음에 꽂힐지 말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화살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를 관통하게 둘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다시 당신의 손에 들어옵니다. 감정은 순간의 반응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나를 정의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더 이상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고귀한 자산입니다. 둘째, 정면 돌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험담에 대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정면 돌파의 용기입니다. 험담은 주로 뒤에서 이루어지기에 그 힘을 얻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퍼지는 말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바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오해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는 험담의 중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말은 은밀한 곳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빛 속에서 더 강력합니다. 상대와 직접 마주하는 순간 그들의 허약한 논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실은 논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밝혀진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이 아닌 확인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의도한 대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험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됩니다. 차분한 태도와 명확한 질문으로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어리석음의 징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침착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정면 돌파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성숙함과 강인한 인격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때로는 아무리 말로 해명을 해도 험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이성적인 논리보다 감정과 선입견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형성된 편견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은 때로 오해를 낳지만 행동은 진실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언어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진실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험담이 무성하더라도 당신의 진정성, 성실함, 꾸밈 없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묵묵히 보여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빛난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의 향기는 어디로든 퍼진다. 진실은 결국 시간이 증명합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필요 없는 설명을 반복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강력한 대응이 됩니다. 험담은 일시적인 그림자일 뿐이고 진실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의 일관된 행동은 가장 강력한 웅변이 될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험담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낼 것입니다. 험담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험담이 나를 흔들었다면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미완성된 자존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말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어떤 말은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을까요? 그것은 그 말이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약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험담이 나를 흔들었다면 그 감정의 근원을 찾고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험담이라는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험담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만나는 작은 돌부리에 불과합니다.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험담 앞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지키고 용기 있게 상황을 직면하며 진실된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흔들림 없는 나를 만들어줍니다. 험담이 부는 바람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은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가 오랜 풍파를 겪으며 더욱 견고해지듯이 우리의 내면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험담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험담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 정의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험담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험담은 잠시 불어오는 바람과 같지만 당신이라는 나무는 뿌리 깊은 지혜와 단단한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여 더 평온하고 단단한 당신의 내면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 험담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진정한 현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 외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의 진정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단단함이 곧 당신을 험담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험담 속에서도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잃지 않고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용기를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험담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으십시오.